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0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8살에 소개팅으로 만난 첫 남자친구와 바로 결혼했어요. 친구들이 다른 남자도 좀 더 만나보라며 말리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죠. 남편 역시 저를 많이 아껴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소위 말하는 여러 조건도 좋은 남자였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 비해 많이 부족했죠.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집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집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우리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집안 사정 때문에 저도 4년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전문대로 진학했고요. 남편은 그런 제 조건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으로 성격이 꽤 까다로우셨는데 절 처음 보시자마자 대놓고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영철아, 이 아가씨가 네가 사귄다는 그 아가씨냐? 키가 생각보다 작네.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네 아버님, 저는 땡땡대학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나왔습니다. 전문대? 우리 영철인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혀를 찾아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워낙 대학 가기가 쉬워져서 개나 소나 다 기본으로 4년제는 나오던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절 흘겨보다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마치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어쩌려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시부모님의 취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시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셨어요.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천에 살고요. 어머니가 분식점을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영철이가 얘기했던 것도 같네.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했지? 그래, 부친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나?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네. 애비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컸으면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겠어. 어쩐지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니. 시아버지의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모욕적이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우더른인 데다 예비 시아버지였으니 꾹 참았죠.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고 나무랐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죠. 그래도 영철이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혹시 요리는 할 줄 알아?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거 말고 제대로 된 한식 말이야. 김치도 담글 줄 알고 명절 음식도 만들 줄 알고. 뭐 설마 라면이나 끓이는 정도가 요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뾰족한 말투에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다고? 그럼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네? 어머나, 영철아 이거 어떡하니? 며느리가 요리도 못하면.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리는 결혼하고 천천히 배우면 되죠. 어머니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금방 배울 거예요. 그렇지 자기? 응.
영철 씨한테 어머님 요리 솜씨 좋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뭐든 알려만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결혼하고 닥쳐올 험난한 시집살이에 걱정이 앞섰어요. 또 남편에겐 누나가 둘 있었는데요. 시누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큰 시누이는 명문 여대를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 역시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둘 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영 곱지 않더라고요. 둘 다 나름 탄탄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인지 제 하는 일부터 물었죠. 새언니는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세요? 아,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해요. 아, 무역회사? 그럼 영어 잘하겠네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아요.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800점 정도. 어머, 800점? 요즘 대학생들도 900점은 기본인데.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시누이도 끼어들었어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회사예요? 50명 정도. 아, 뭐야. 그럼 정말 작은 회사네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작은 시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대답했어요. 200만 원 정도요? 어머, 그게 다야? 우리 오빠 월급의 반도 안 되네? 저보다 어린 시누이들이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역시 제게 대놓고 그러셨죠. 아, 솔직히 맘 같아선 널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다. 에휴, 우리 영철이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그때라도 결혼을 엎었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과의 결혼을 감행했죠. 제가 잘하면 언젠간 시댁 식구들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혼수를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리스트를 주시면서 이것들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스트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기본이고 심지어 밥솥까지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듣도 보도 못한 중소 제품은 안 쓴다. 김치 냉장고든 세탁기든 다 최고급, 최신형이어야만 해. 그리고 예물 예단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알겠니? 아, 근데 어머님, 아무래도 저희 집 형편에 이렇게까진...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로 표독스러워졌어요. 그럼 내 잘난 아들 그냥 꽁으로 데려가려 했니? 네 주제?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부르든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게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든 저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결국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 역시 그동안 자신이 분식집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결국 적금을 깼고요. 이모한테도 돈을 빌려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 주셨죠. 정말 너무 죄송했고 괜히 불효하는 기분이었죠. 물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요. 결혼식 당일도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집 체면을 지켜줘야 한다 라면서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하객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말은 되도록 적게 하고 웃기만 해라. 알겠지? 네, 어머님. 또 신부 대기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라. 네 친구들이나 친척들 왔다고 긴장 풀려선 깔깔대지 말란 말이야. 우리 쪽 하객들이 교양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할게요. 그 뒤로도 주의사항을 어찌나 길게 말씀하시던지 결혼식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온통 긴장과 스트레스뿐이었어요. 또 결혼식 때 남편 측 하객들과 저희 친정 측 하객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시댁 쪽은 모두 정장 차림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저희 쪽은 대부분 어머니의 분식집 단골 손님들이나 동네 이웃들이셨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많이 달랐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쪽 하객들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아휴, 결혼식장만큼 그 집안 수준하고 인맥이 다 드러나는 곳이 없는데 누가 볼까봐 창피해 못 살겠네. 제게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혀를 차시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어찌저찌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다녀왔고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내민 조건이 다름 아닌 합가였거든요. 솔직히 신혼 시절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니 너무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남편도 내심 합가를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돈도 모아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결혼을 처음엔 탐탁치 않게 여기셨으니까 효도 좀 해드리자 라고 하면서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 규칙대로 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집안 규칙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더군요. 첫째, 며느린 이 집에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들어야 한다. 참고로 난 새벽 5시면 일어나니까 넌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렴. 그리고 둘째, 아침밥은 7시에 정확히 차려야 한다. 너희 시아버지가 8시엔 나가야 하니까 반드시 7시를 넘기지 않도록 해. 셋째, 빨래는 되도록 손빨래로 해라. 세탁기 돌리면 망가지는 옷들이 꽤 있거든. 그 뒤로도 줄줄이 규칙이 이어졌어요. 보일러값 아껴야 하니 설거지할 땐 찬물로 하라는 둥, 매 끼니 새 밥 새 국을 내놓으라는 둥, 듣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규칙들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땐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첫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 전 회사 다닐 때는 9시 출근이라 7시에 일어나도 충분했는데 갑자기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려니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우선 제일 먼저 거실 청소를 했어요. 소파 정리하고 바닥 쓸고 닦고 테이블 닦고 그 다음엔 부엌으로 가서 밥 안 치고 재료 손질해서 반찬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7시가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정확히 7시에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나오시는데 그때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가 바로 뭐라고 하셨거든요. 넌 누굴 닮아 그렇게 굶더니?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했잖아. 시애미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어야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심지어 저는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둘째 시누이가 식사할 때 뭔가 필요한 게 있나 계속 살펴야 했거든요. 물 좀 더 갖다 줘. 국이 싱겁다. 소금 좀 갖고 와라. 밑반찬 좀 더 채워줘. 끊임없이 이런저런 부탁들이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제 잘못이 아닌 일로 부당하게 야단 맞을 때였어요. 남편은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혼자 살던 버릇 때문인지 아침에 잘 못 일어났어요. 8시 반쯤 되어서야 부랴부랴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곤 했죠. 그럼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넌 안 사람이 돼가지고 너희 남편을 아침에 깨워주지도 않니? 매일같이 이게 뭐야? 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갔잖아. 저도 깨운다고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나서요. 그걸 말이라고 해? 일어날 때까지 깨워야지. 그치만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아침밥 차리랴 청소하랴 바빠서. 시애미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어디서 돌을 달아. 그리고 바쁘면 뭐 얼마나 바쁘다고. 앞으로는 영철이 무조건 7시에 일어나도록 깨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원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걸요. 그때까지 남편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당신 제 시간에 좀 일어나면 안 될까? 당신이 늦잠 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하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네. 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당신 깨워서 아침 먹이고 출근시키는 것도 내 일이라고.
참나. 어머니도 별걸 다. 내가 어머니한테 잘 얘기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 두 팔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럼 내가 일러 바쳤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뭐? 에이, 뭘 일러 바쳤다고 생각해. 그렇게 안 보이게끔 내가 잘 얘기할게. 아니야, 그러지 마, 진짜로. 어머님 안 그래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그제야 남편은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보다 더 혹독하게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는구나. 맞지? 망설이던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쉬면서 제 손을 잡았죠.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성격이 뭐 아니면 도인분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나쁜 분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주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한테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정말 그런 날이 올까? 그럼.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땐 분가하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는 제게 점점 더 모질어지셨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이제 시어머니와 둘이서 집에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해놓은 집안일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셨죠. 어제 설거지 제대로 안 했네? 이 그릇 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다시 해. 네, 어머님. 금방 다시 할게요. 그리고 어제 빨래 넣을 때 옷주름 제대로 안 펴고 널었니? 셔츠가 다 구겨졌잖아. 이게 뭐야? 전부 다림질해놔. 네, 설거지 다 하고 금방. 하여간에 대답은 잘하지. 여기도 봐봐. 부엌바닥 닦을 때 모서리까지 제대로 안 닦았네. 구석구석 다시 닦아. 정말 트집을 잡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다시 하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정말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하시질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변기 안쪽이 깨끗하지 않네? 다시 닦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변기를 닦았는데 이번엔 또 휴지통이 더럽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란다고 정말 화장실 청소만 하니? 휴지통 같은 것도 싹 비우고 씻어둬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제일 더러운 게 휴지통인데. 결국 휴지통까지 싹 비우고 물과 세제로 빡빡 닦았는데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엔 타일 사이사이에 핀 곰팡이를 트집 잡으셨어요. 이것 봐! 곰팡이 하나도 안 지워졌잖아. 그게 세제로도 잘 안 지워져서. 그런다고 그냥 두니? 락스물 1시간 정도 뿌려뒀다가 싹 닦아내면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몰라? 네, 바로 할게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너 너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배웠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대체 몇 번을 청소해야 하는 건지. 무엇보다 제가 시킨 걸 잘 못 해낼 때마다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 욕하시는 게 견디기 힘들었네요. 게다가 시누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는데 주말마다 친정에 와선 절 부려먹었어요. 새언니, 내 옷 좀 다려줘요. 다림질하는 김에 같이 좀 해줘요.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해요? 우리 애 하원 좀 대신 시켜줄 수 있어요? 나도 우리 그이도 그날 늦게 끝나서요. 일을 시키면서도 시누이는 제게 조금도 미안해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작은 시누이는 아예 집에서 사는 처지라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자기 빨래는 물론이고 방 청소까지 다 저한테 시켰어요. 언니, 내 방 좀 치워줘요. 친구 온다고 했잖아요. 네.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시키셔서 마트만 다녀오고 얼른 할게요. 마트 가게요? 그럼 갈 때 제 옷 좀 세탁소에 맡겨주세요. 급한 거라서요. 네. 저기 근데 아가씨, 방 청소는 혹시 아가씨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자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와선 툭 끼어들었어요. 네가 바쁘면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그래?
상미 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달리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넌 하루 종일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시누이 부탁 하나 못 들어주니?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같은 식구끼리.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참 너무한다 싶었어요. 같은 식구끼리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니. 그럼 전 같은 식구 아닌가요? 시누이는 제 일을 도와주긴커녕 집에 오면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안 떠먹는 사람인데 제가 왜 시누이 방청소까지 해줘야 하나요? 하지만 따져봤자 괜히 야단만 맞을 게 뻔했으니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죄송하다 했네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도 실망감이 커졌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절 아껴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거든요. 집에 오면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저를 탓했죠. 좀 참아봐. 어머니 아버지도 낯을 좀 많이 가려서 당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오히려 당신이 자꾸 그렇게 색안경 끼고 벽을 세우니까 멀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나 시집살이 시키는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누가 당신 탓이래? 왜 그렇게 꼬아들어?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집안일만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화장실 한번 마음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나더러 뭐 어떡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맞벌이하고 애까지 키우면서 시집살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 정도면 오히려 편하게 사는 거라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편하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여기에 육아까지 하라고 하면 난 정말 못 견뎌.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분가하자. 당신이 전에 그랬잖아. 내가 계속 힘들어하면 분가하자고. 그러자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쯤에 남편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바람에 모아뒀던 돈을 꽤나 크게 잃었거든요. 그건 좀... 당신도 알잖아. 나 이번에 주식하다 5천 넘게 날린 거. 그거 회복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분가는 무리야.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할 거 아니야. 애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했어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아이를 가져서 분가하는 거였는데요. 그런 제 간절한 바람을 하늘에서도 알았는지 얼마 안가 임신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분가는 둘째치고 늘 손주 노래를 부르던 시부모님도 좀 달라지시겠구나 했거든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굴진 않으시겠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임신을 해도 집안일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라면서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죠. 임신하면 더 부지런해야 해.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뱃속 아이한테도 좋지 않거든. 몸 쓰는 일을 해야 순산한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입덧이 시작되니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임신했다고 꾀병 부리지 마. 우리 땐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어. 하고 혀를 차셨죠. 한 번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침 준비를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밥은 누가 차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으면 더더욱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래야 뱃속 아이도 건강해져. 도저히 뭘 먹진 못할 것 같아요. 아침 준비도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넌 미쳤니? 어디 지 CM이를 부려먹으려고. 내가 말했지. 내 앞에서 임신 유세 부릴 생각 말라고. 어머님, 임신 유세가 아니라. 아니면 뭔데? 당장 나와서 밥 안 차리니? 결국 저는 구역질을 꾹 참고 울면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일로 마음이 단단히 틀어지셨는지 그 뒤로 더욱더 작정하고 절 부려먹으셨죠. 예, 현관 밖에 배달 온 쌀포대 좀 베란다로 옮겨라. 김치 냉장고도 자꾸 군내가 나니까 싹 다 드러내고 청소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라는 둥, 온 집안 대청소를 하라는 둥, 정말 임산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의사도 적당한 운동이 좋다고 했다며. 어머니가 임신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다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겠지 하고 말더군요. 자기 일이 아니다 이거였죠. 정말 서운하고 답답했어요. 무엇보다 이러다 정말 애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데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더라고요. 때마침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얼마나 아프다고? 임신하면 원래 배가 좀 아픈 거야. 별일 아닐 건데 괜히 아침부터 수선 떨지 마라.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가면 되잖아. 같이 좀 가줘. 어머님 자꾸 수선 떨지 말라고 하셔서. 그럼 별일 아닌가 보지. 좀 참아봐.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유산 위험이 있어서 바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유산이라뇨? 왜 갑자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임신 중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 고충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유산 위험이 있다고 바로 입원하래. 그제야 남편이 놀라면서 정말? 지금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께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내분이 많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임신 중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 남편분이 제일 신경을 써주셔야죠.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리했다고요? 집에서 그냥 살림만 했는데. 살림이라고 해도 임산부에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내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면서요. 어제도 화장실 청소에 베란다 청소까지 했다고. 저는 남편이 그때라도 제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요.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 미쳤어? 의사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우리 어머니랑 나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아니, 난 아기 상태가 걱정되니까 선생님이 묻는 대로 대답한 거야. 그래도 적당히 둘러 말했어야지. 내가 아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은 화만 내다 병실을 떠나버렸고요. 저는 밀려오는 슬픔과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뱃속의 아기는 이미 저를 떠나버린 상태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기분이었죠. 제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도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하셨죠.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얼마나 조심성 없고 멍청하면 지 뱃속애를 잃어? 모전자전이라고 남편 역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음에 다시 가지면 되지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고 넘기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이가 죽었는데 다음에 다시 가지면 된다고요? 그때 정말 이 집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싶었어요. 유산 후에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며칠 쉬면 되겠지. 일주일 후엔 다시 일해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반박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부터 다시 예전과 똑같은 생활이 시작됐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집안일.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그런 생활을 하니까 회복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몸이 안 좋았죠.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좀 더 쉬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더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비웃기만 하더군요. 의사들은 원래 과장해서 말해. 괜찮아. 일하다 보면 좋아져. 나 땐 애 낳고 바로 다음 날에도 밤매로 나갔었다. 그런 생활이 몇 개월 더 지속되니까 몸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우울증 같은 증상도 생겼고요. 남편과도 사이도 점점 나빠졌죠. 여보, 제발 우리 분가하자. 이대로는 다음에 또 애가 생겨도 유산할 것 같아. 나 정말 힘들다고. 재수없게 그게 뭔 말이야. 집에서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든가. 난 3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 고작 3년 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닌 40년 넘게 그렇게 사셨어. 그런데 멀쩡하시잖아. 그럼 나도 40년 넘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래야 당신이 만족하겠어? 대한민국 며느리들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 유난 좀 그만 떨라고. 남편의 말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혼을 고민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와 혼자 뭘 해먹고 살까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친정엄마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할 엄두가 안 났어요. 가끔 엄마한테 전화가 올 때면 전 그저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잘해주세요. 그 이도 저한테 잘하고요. 그래, 몸 잘 챙겨라. 애 잃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회복에 더 전념하고. 네, 걱정 마세요. 엄마에겐 유산도 원인 모를 유산이라고 했어요. 괜히 시어머니나 남편 얘기를 꺼내면 속만 상하실 테니까요. 집엔 언제 오니? 우리 딸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돼서 움직이기가 좀 그래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갈게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달려가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도통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이나 계속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교사 일을 그만뒀어요. 학부모들 등살에 못 이겨 맨날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니만 결국 때려친 거였죠. 작은 시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나만 힘들어지겠구나 한숨만 나왔네요. 아니나 다를까 작은 시누이는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뒹굴뒹굴거리며 저만 부려먹었는데요. 한 석 달쯤 지나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업을 하겠다며 나대더군요. 엄마 아빠, 나 모아둔 돈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해보려고. 내 친구도 이번에 이걸로 대박 났거든? 들어보니까 어려울 게 없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사업이라니? 이렇게 갑자기? 요즘 인터넷 쇼핑이 대세잖아. 친구가 노하우도 다 알려준다고 했어. 대박 나면 월 1,000은 그냥 우습게 벌 수 있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똑똑한데 사업도 잘할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돈 많이 번다더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뭐든 도와줄 테니까. 그 뒤로 작은 시누이는 사업 준비로 바빠졌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계속 전화통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업자 등록은 마쳤고요. 홈페이지 제작은 언제쯤 완료될까요? 그렇게 늦어요? 좀 더 빨리요. 급하다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일까요? 작은 시누이는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초기 사업 자금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엔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더군요. 엄마, 한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상품 구매 자금도 있어야 하고 광고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3억? 아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 응. 어떻게 안 될까? 글쎄다. 너희 아빠랑 나랑 다 긁어 모아도 1억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지. 그 내 명의로는 이미 한도가 다 찼으니까 엄마나 아빠 명의로 해서. 하지만 몇 주 후 작은 시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생각보다 까다롭네.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그럼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선배가 급하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긴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빌리는 거래. 금리는 좀 높지만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대출 조건도 안 까다로워서 그냥 전업주부도 가능하대.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수근수근 얘기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제가 지나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또 어느 날 저녁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작은 시누이 방에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럼 누구 이름으로 돈을 빌릴 건데? 글쎄, 나나 아버지 이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안 될 일이지. 넌 우리 집 장남이자 기둥인데 만약에 문제라도 생기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럼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받아야지 뭐. 어차피 제때 갚기만 하면 괜찮은 거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줄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못 갔지? 명절에도 당일에 바로 오고 그랬잖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친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 쉬다 와라.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정말요? 갑자기 일주일이나 친정이요? 그래. 너희 시아버지 친구분 결혼식 때문에 지방 가는 김에 며칠 여행 좀 하려고 하거든. 상미도 요즘 창업한다 바쁘고 영철이도 야근한다고 회사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오니까 이럴 때 너도 친정 좀 다녀오렴. 저 정말 그래도 돼요? 아이, 그렇다니까. 얘가 속고만 살았나. 일주일 정도 가서 몸조리나 해. 너도 유산하고 나서 몸이 많이 상했을 테니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순 없었기에 다음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바람을 하시더군요. 아유, 우리 딸 왜 이렇게 말랐어? 몸조리 제대로 안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살이 좀 빠졌어요. 입맛이 없을수록 잘 먹어야지. 얼른 와봐. 너 온다고 갈비찜이랑 이것저것 했어. 엄마가 차려준 밥으로 배불리 먹고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편안한 잠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다음 날에도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갑자기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실은 엄마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네가 무겁고 큰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꿈을. 근데 그 짐이 점점 더 커져서 널 완전히 짓누르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빨리 집에 가봐야 한다고 우는데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 어머니는 평소에 꿈을 잘 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불안해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아니야. 엄마 꿈자리가 이상해. 아무래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너 그냥 시댁으로 돌아가라. 그게 좋겠어. 아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겨우 이틀 쉬었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정말 너무 서럽게 울었다니까. 시댁에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받질 않더군요. 결국 친정엄마의 애원에 못 이겨 하루 만에 짐을 꾸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참 무겁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남편은 야근에 시부모님도 지방에 계시고 시누이도 사업 준비 때문에 친구네서 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가서 제출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 정말이지? 빼먹은 거 없지? 아유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안 가도 정말 되는 거니?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상관없대. 괜히 불법이겠어? 속삭이는 모녀의 목소리에 괜스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용히 거실로 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뭔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다가가 묻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급히 서류를 뒤로 숨기려 했어요. 너 왜 벌써 왔어? 일주일 있기로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서류들 뭐냐고요? 왜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빼앗듯 서류를 가져와 읽어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2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 그러니까 사채를 신청하는 서류였는데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 경악할 광경에 입을 떡하니 벌렸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그건 너도 알다시피 그 상미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자금을 왜 제 이름으로 받으시냐고요? 그것도 사채를! 그럼 어떡하니? 넌 전업주부라 은행에선 대출이 안 나올 텐데. 글쎄, 은행이든 사채든 제 이름으로 이렇게 대출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어요. 절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왜 벌써 왔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계획한 거였죠. 다들 작정하고 짠 거구나. 나한테 일주일이나 휴가를 준 이유가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남편이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상미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언제부터 이 집 가족이었다고요? 늘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했으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 모르게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받으려다니. 받으려면 이 사람이나 아가씨 명의로 받든가요? 상미는 이미 그거 말고도 은행 빚이 많잖니. 영철이도 우리 집 기둥인데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럼 전 잘못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을 피하셨고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상미 사정이 정말 급해서 당신 오면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절 일주일 동안 친정에 보내놓고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돌아와서 이미 다 끝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작정이었을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미친 자식아? 어떻게 나 모르게 이런 일을 꾸며? 그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야? 제가 남편을 향해 악을 쓰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니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죠. 누가 안 갚는데요? 나 사업 대박만 나면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다 갚아줄 작정이었다고요. 그럼 그게 새언니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냐고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뭐라고요? 그딴 사업?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언니가 뭘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남의 이름으로 몰래 사채 쓰려던 게 불법이라는 건 알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요?
테이블 위에 자세히 보니 제 도장과 신분증까지 준비돼 있더라고요. 도장까지 가져다 놓으셨네요? 언제 제 방에서 가져간 거예요? 방에 그냥 있길래 가져왔지 뭐.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가 퉁명스레 말했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이거 다 범죄예요. 알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예, 범죄라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작은 시누이가 사업 좀 하겠다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서 돕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뇨.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몰라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말했으면 뭐 네가 좋다고 했겠니?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래도 이런 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알리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엄연한 사기예요. 제 명의를 도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는 무슨. 어차피 가족인데. 뭐 대단한 명이면 몰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달려가 그대로 작은 시누이의 뺨을 때렸죠.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작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작은 시누이를 몇 대 더 때려줬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와 저를 떼어냈죠. 특히 시어머니는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했네요. 야, 너 미쳤어? 감히 어디서 내 딸을... 막말로 그깟 명이라도 빌려줘야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애도 잃은 천치를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게 사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지. 너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공짜로 살았다고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죽어라 일했는데요. 일했다고? 집안일이 일이야? 그냥 네가 해야 할 일 한 거지. 그때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죠. 무엇보다 제가 그런 모욕을 듣는데도 잠자코 있는 남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걸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걸. 저는 제 도장과 신분증을 챙겼어요.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야, 그거 내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내놓으라고! 안 내놔요. 제 도장이고 제 신분증이에요. 그러자 남편도 절 막았어요. 여보, 이러지 마.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방금 이혼하자는 말 못 들었어? 제 말에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혼? 니까짓 게 감히? 이혼하면 뭐 어디 가서 살 건데? 친정으로 기어 들어갈 거야? 네, 그럴 생각이에요. 뭘 먹고 살 거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셋 다 콩밥 먹을 준비나 하세요. 제가 명의도용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제야 셋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이 다급히 따라와 말렸죠. 여보,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할 이유까지는 없잖아. 웃기고 있네. 변호사나 빨리 준비해둬. 명의도용에 이혼에 재판장에 설 일 많을 것 같은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침착하게 얘기 좀 하자. 난 더 할 얘기 없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화를 내면서 말했죠. 나가려면 나가! 하지만 다신 이 집 문턱 넘보지 마! 네, 안 올게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자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어쩐지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일을 막으려고 그런 꿈을 꾸게 했나 보다. 아유, 가여운 우리 딸.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그래도 진작에 말을 했으면 더 빨리 이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계속 전화해서 사과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절차대로 이혼 소송과 명의도용 소송을 걸었죠.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끝났어요. 남편의 무심함부터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까지 이혼 사유는 충분했으니까요. 다만 명의도용 소송은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어쨌든 미소로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참 억울했는데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얼마 전에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작은 시누이 사업이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모랑 시부 명의로 사채를 썼는데 갚긴커녕 빚만 더 늘어서요.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군요. 남편 역시 그 일로 직장을 잃고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다 한쪽 다리를 다쳐 지금은 집에만 있다 하대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면서 말이죠. 큰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시누이 때문에 빚을 지게 돼서요. 그 일로 이혼당하고 혼자 힘들게 애들을 키우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이혼 후 친정엄마와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작게 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벌이가 쏠쏠해서 벌써 노후 준비까지 다 해뒀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전보단 훨씬 행복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친정엄마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의 그 꿈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이 부모의 직감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